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alk for Democracy. 5페이지. 민주올레란 올레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으멍 하면서 자연봉황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 삼아 민주올레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올레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일, 4.19, 60, 4.19 올레 이번 주 일요일에 했댔지? 4월 며칠 날이었어? 오늘이 16일 날이니까 16, 15, 14일 날. 금수래 언니가 점심밥상 독립문역에서 60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의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올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11년 전이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 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천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올레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행동 코스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악민주올레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문화원은 4.19와 요번에 옛 미문화원 갔댔지? 근데 기억에 크게 없어. 옛 미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에도 갔댔고 서대문 형무소에는 독립운동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운동을 한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4월 14일 날 이 책의 이름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 나와? 언제 나오지롱?
4.19 민주올레길 여기 있네. (4.19) 민주올레 4.19 혁명 대한민국 헌법 전문회 서울의 4.19 혁명과 민주올레 4.19 혁명 직전의 상황 4.19 혁명 전개과정 4.19 민주올레길 해화동 을지로 코스 여기 나오구나. 보자. 옛 미대사관 여기 가봤고 근데 기억이 없어. 동양극장 통과 현 문화일보사 4.19 혁명 기념관 못 들어간 것 같은데 못 들어감. 이사는 4월 14일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문을 안 열어. 해화동 고려대 코스. 다음 이번 주는 제주도 가서 못 가고 해화동 종로 코스 해화동 동국대 코스 급박의 4.19 유적 수유리 4.19 국립묘지 미아리 고개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 윤봉수, 최종호, 부금이, 김현선, 박영희, 최전, 박홍신, 이희종, 최종철, 김현주, 김상주, 권영석, 장대섭, 정정훈, 강봉구, 김덕철, 금술의 심순희, 박혜정, 손순남, 남명진, 강남희, 유희경, 남기천 4월 16일 두 번째네. 오늘은 340페이지 2-21 1984년 5월 14일 민청대는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원 30여 명이 망월동 묘역을 찾아 추도사를 낭독했는데 이것이 광주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연 첫 번째 공개 추도회였다. 그 뒤 이곳이 민주성지로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자 전두환 일당은 묘를 파내게 하는 등 묘지 자체를 없애려 획책하기도 했다. 1994년부터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새로운 5.18 묘지가 완성되자 이곳에 묻혔던 영령들은 치욕의 십진을 뒤로하고 새 묘역으로 이장되어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 5.18 당시 희생자뿐만 아니라 김혜기 열사, 이한열 열사, 김남주 시인, 이한열 열사, 김홍일 국회의원, 조성만 열사, 이재호 열사, 백남기 농민, 강병기 선생, 리영리 선생, 송건호 선생 등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안식처이기도 하며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위르겐 힌츠펠트 유품이 묻혀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구묘역은 당시 참성을 처절하게 안고 있는 곳인데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참배객들이 다녀간 공간이므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341페이지 5.18 그 후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발간한 5.18 민주화운동 116페이지부터 126쪽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개작하였음을 밝혀둔다. 진상규명운동과 책임자 처벌 5.18 민주화운동은 결국 전두환 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그러나 항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광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광주가 고립되도록 내버려두고 그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도록 방치한 셈이 되어 양심에 큰 가책을 받은 전국의 학생과 민주시민들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5.18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집회는 광주항쟁 진상규명하라, 살인자 처벌하라는 구호로 시작되었다. 도청이 함락된 지 사흘 후인 30일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산화한 서강대생 김의기를 시작으로 박종철, 이한열, 강경래, 박승희 등 여러 열사들의 희생은 5월 18일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미성표가 되었다. 전두환 정권조차도 폭도로 몰아 사형 선고를 내린 정동련 등 광주 시민들을 한 명도 죽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두 석방해야만 했다. 이후 유족, 구속자, 부상자들이 5.18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5월 광주의 연장선상에서 촉발된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였지만 그해 4월 총선이 만든 여소야대 정국은 12.12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시민들이 연일 광주학살의 책임자 처벌과 전두환 일당의 비리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인 결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를 통해 5월 광주의 진실이 공중파 TV를 통해 시민들이 안방까지 가감없이 전달됨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다.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3년 5월 전국적으로 5.18 진상규명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그 배경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와 전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만료, 1995년 8월 15일의 임박, 그리고 김명삼 정부의 소극성 등이 작용했다. 1994년 3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국민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책임자 고소 고발 사업,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목적으로 그해 5월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94년 7월 294명의 연서로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으나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발표하자 시민사회 단체들과 학생들은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출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병행했다. 책임자 처벌 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두환 일당의 부정부패 청산도 같이 주장했다. 그리하여 12월 1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해배상과 기념사업 1988년 4월 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정부의 공식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구성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견해에 따른
광주 사태 치유 방안이었다. 민주화합추진위원회. 관련자의 피해, 배 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7월에 제정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시작되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6차 배상이 마무리되었으며 7차 배상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6차까지 인적 피해는 당시 사망자 155명, 부상 악화로 인한 사망 110명, 행방불명 81명, 상이자 3,378명, 기타 910명 등 총 4,634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 육체에 상흔을 입은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고 직간접적 피해와 파생적 피해는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여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사를 넘나들던 고통을 기억하며 의의를 내면화하는 장소와 공간이 조성되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망월묘역에 안장되었고 1997년에 망월묘역 옆에 국립 5.18 민주묘지가 새로 조성되었다. 아울러 1999년 4월에 5.18 민주화운동에서 연행되어 구금 및 재판을 받았던 계엄군의 지휘본부가 자리 잡았던 옛 상무대에 5.18 기념공간이 조성되어 1980년에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화 열기와 정신의 계승공간이자 전두환 일당의 만행을 증언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그 일대의 공간은 1993년 국가적 약속에 의해 후속기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광주와 전남에는 수많은 역사와 기억의 터가 자리 잡았다. 5.18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던 광주 27개, 전남 73개의 장소에 사적지휘 안내 표지석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었다. 344페이지 5.18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도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주목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은 희생과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과 성찰의 대상으로서 세계적으로 과거 청산 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많은 나라들에서의 민주화와 인권 및 평화운동을 자극하는 훌륭한 선례로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 및 사회운동가 등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패배한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대부분 없어지기 마련인데 광주는 전두환 일당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존한 점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유엔의 대표기구인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함으로써 5.18 광주항쟁은 정당성과 합법성이 세계적으로 공인되었고 이를 계기로 광주 시민들의 자긍심은 한 차원 높아졌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민주화 인권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고 인권도시로 발전을 모셔가는 등 광주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기록물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톨릭 센터를 활용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영구히 보관되고 있다. 345페이지 5.18 민주화운동의 의회 1980년 5월 힘차게 타오르던 5.18 민주화운동의 불꽃은 27일 새벽 계엄군의 충정작전과 함께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씨마저 짓밟혀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 불씨는 혹독한 시절에도 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면서 그날 이후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길로 남았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광주 시민들의 긍지는 단순한 향토해나 반항심, 김대중에 대한 지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항쟁 기간을 뜨겁게 살았던 시민들의 절실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권력의 탄압이나 왜곡된 선전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았다. 광주 시민들이 체험한 광주의 진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우선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폭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싸웠다는 사실이다. 당시 상황에서 항쟁의 참여는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은 소수의 영웅적인 항쟁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저항했다. 전두환 일당에 의해 불순분자와 폭도들이 폭동으로 매도되면서도 광주 시민들은 비인간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라는 신념을 갖고 그 길을 함께 걸어 결국은 역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다음으로는 항쟁의 전 기간 동안 광주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위기를 가장 인간다운 협동 정신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이다. 광주시가 계엄군에 포위된 채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대중매체와 군 정보요원의 교란작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버텨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부상자에게는 피를 나누어 주었으며 일손이 필요할 때는 너나 없이 달려들어 그 일을 해주었다. 희생자들의 가족과는 슬픔을 나누었다. 지도부가 수습의 방법을 두고 고심할 때 일반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이다. 세 번째로 광주시에서 계엄군이 퇴각하고 시민군이 시내를 장악한 후 다시 계엄군이 진주할 때까지 6일 동안 광주의 시민들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그 기간 동안 광주시는 공식적인 치안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무정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시안 상황을 유지하였다. 그토록 많은 총기류가 시민들의 수중에 있었지만 그로 인한 불상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등 평소 범죄자들이 노릴 만한 장소에서도 이 기간 중에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5월 22일 상무대를 방문한 박충훈 국무총리서리가 계엄군의 입장에서 발표한 담화문에 들어있는 은행약탈 등이 없는 점이라는 표현이 당시 상황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구미의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가게들은 약탈을 우려해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번에 설명했지? 이에 비해 광주 시민들은 성숙한 민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광주 항쟁이 오로지
민주적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민봉기였다는 점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시민들에게 공격을 받은 공공장소는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억압하는 국가권력기관과 결과적으로 세금을 걷어 시민들을 죽이는 데 사용한 셈이 된 세무서,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던 방송국 정도였다. 최정훈 작가는 당시 언론과 전화통제 등 광주의 고립을 이렇게 정리했다. 군부의 언론 통제는 광주 시민들을 지원할 타 지역 국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폭력적 대결 외에 비폭력적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시민들이 MBC를 세 차례나 공격하고 결국은 불 지르려 하고 KBS에도 방화하게 된 이유는 바로 관객의 배제에 따르는 수많은 덧없는 희생, 그리고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 고뇌와 고독에 따른 좌절감의 표출이었다. 방송국에 방화한 것은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위해, 옐로인가? 아니면 옐론인가? 언론인가?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군사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못된 방송국을 처벌한다는 추상적 이상을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대한 해석 348페이지 최정운 5월의 사회과학 불빛 1999, 159쪽. 시민군과 계엄군의 싸움은 정당성과 도덕성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리력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다. 외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비군과 경찰의 구식화기로 무장하고 막 조직화되기 시작한 시민군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강력하게 조직화된 계엄군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시민군은 항쟁 기간 품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며 패배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그러나 승리한 계엄군도 광주 시민들 마음속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긍지는 지울 수 없었다. 1980년 5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지방에서 일어난 민주주의를 위한 이 항쟁은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운 전두환 일당의 진압으로 일단 좌절되었지만 실패한 역사로 기억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거로서 오늘의 우리에게 그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이자 민수의 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언급한 대로 4.19 혁명 당시의 미국은 이승만 하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4.19 혁명 당시의 미국은 이승만 하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한국 근해에 출동한 미국 항공모함이 광주를 구하러 오고 있다고 믿었을 정도였고 실제로 투사 회보에 이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광주 항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신군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한 인식은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는 반미운동의 고향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대중민주주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980년 봄의 민주화운동과 5월 광주를 짓밟고 제멋대로 세운 제5공화국은 정통성이 없었기에 물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5월 투쟁으로 모여졌다. 1980년 이후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는 물론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국민들의 조직된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다. 1981년 5월 18일
명동 성당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이 폭로된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해졌기에 전두환 일당조차도 원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부족한 수준이 지만 대중적이고 제도화된 민주주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각 분야에 걸친 독재적 지배구조에 억눌려 있던 일반 시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뒤바꾼 전대미문의 시민무장봉기였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를 짓밟고 권좌를 차지했다. 그러나 20년도 지나기도 전에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저지른 학살 만행과 천문학적인 부정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은 역사와 정의와 법에 의한 단죄의 행로를 걸었다. 그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신군부가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하던 5공화국 7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밝혀줄 각종 군 자료와 증거들이 조용히 사라져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6공화국 출범 후 광주 특위 청문회를 통해 당시 광주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신군부 등 기득권자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쟁점과 책임자 규명 문제에 있어서는 교묘한 호도책으로 일관하여 완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문민정부 초기에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보다는 역사에 의한 처벌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전두환은 형사처벌 대신 백담사에 응거하게 되면서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을 사륙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전 국민적 처벌 요구가 자칫 영원한 역사적 과제로 미루어질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거세지는 5.18 민주화운동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이기지 못한 검찰은 다시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전두환 일당은 역사에 의한 단죄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저항권을 말살한 헌정 초유의 내란 집단으로 규정되어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도 수구 세력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군의 잠입으로 항쟁이 일어났다는 황당한 억지를 부리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역사의 흐름에 의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어제의 패배에서 벗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승리의 항쟁으로 거듭났다.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초이성적이자 초도덕적 투쟁이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한국을 넘어 전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 방안을 광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352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같으면서도 다른 부산과 광주의 항쟁 반년 남짓한 시간을 두고 한반도의 남쪽에서 불타오른 두 항쟁은 어찌 보면 같았지만 여러모로 다른 양상도 보였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이 점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유사한 점을 살펴보자. 우선
학생 시위가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 다 대학생들이 공권력과 충돌하다가 시내로 진출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일이 커지는 양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경찰이, 전남대는 공수부대가 막았다. 는 극과 부산은 항쟁이 시작되고 나서 계엄이 선포되었으며 광주는 계엄령 자체가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같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시작 단계에는 항쟁 지도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부마 항쟁은 나흘 만에 끝났기에 지도부를 만들 시간조차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광주는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었기에 항쟁 지도부가 생길 수 있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자연 발생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부마 항쟁 직전에 벌어진 김영삼 제명과 5월 18일 계엄 확대와 더불어 김대중이 남산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은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 제명 철회와 김대중 석방구호가 자주 들렸던 이유는 이런 주민들의 정서 때문이었다. 이제 차이점을 보도록 하자.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광주에서는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들 수밖에 없다. 부마 항쟁의 사명자는 한 명이었지만 광주의 희생자는 지금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억도 더욱 강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불후의 명곡이 탄생했던 것이다. 공간적으로도 옛 전남도청이나 망월동 묘역 같은 성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로는 광주는 항쟁 중간에 지도부가 생겨났고 살아남은 이들에 의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마 항쟁의 경우 지도부 자체가 없었기에 광주와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없었던 것이다. 부마 항쟁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미진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두 항쟁은 결과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살아남은 이들에게 강렬하게 남았고 결국 7년 후 반년간 이어지는 대서사시를 쓰게 된다. 두 주인공인 박종철과 이한열이 부산과 광주 출신이라는 것은 운명이자 필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듯하다. 두 주인공인 박종철과 이한열이 부산은 박종철인가? 이한열은 광주. 민주주의를 갖다 60 민주원래 6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집결 장소 YWC 명동성당 맞은편 앞 모집 인원 30명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적 현장을 따라 걸으며 역사와 정의에 대해 생각하며 묻고 답하는 60 민주원래 뒤풀이 참석자 비용 n분의 1 길잡이 한종수 작가 강남의 탄생 서서 우리 가면 우리는 저자 신청 민주원래 강옥천 010-9871-8279 신청인원 참가인수 연락처 순 문자 신청 주최 민주원래 문화예술기획 시선 함께 걷는 민주원래길 60 민주원래 코스 을지로 인쇄골목 백병원 YWCA 옛 성모평원 현 가톨릭회관 명동성당 한국은행 앞 분수대 옛 미문화원 여기 우리 같았잖아. 옛 미문화원 서울시청 광장 바로 여기 있었나? 덕수궁 성공회 대왕 모르겠어.
357페이지 1987년 6월 항쟁 상황일지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 3월 3일 고 박종철 군 국민주도회 준비위원회 전국 주요 도시에서